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너희들 나이 때는 이런 사상적, 철학적, 윤리적 고민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어. 그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되게 좋다.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나이가 들면. 사실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왜 너희들은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고 지루해 할까요? 사실은 너희들도 해야 할 고민 아닌가? 윤서야, 응. 너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모르겠어? 그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묻는 거야. 안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너는 뭐를 위해 살고 있어요, 요즘은? 응? 그럼 당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게 살진 않을 거 아니냐고. 알아야.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얹히기까지야? 어? 응, 응. 간호사?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멋있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이 보람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 좋아요. 훌륭해요. 예서는요? 초등교사. 왜요? 아이들을 내가 좋아해. 또? 엄마가 초등교사셔. 또? 엄마가 바라셔. 또? 어, 어, 재밌어 보여. 즐겁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죠? 나름대로 우리가 삶에서 뭔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어리석었다,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너희들 때는 아직은 좀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인식을 못 해요. 사실 나하고 너희들하고 비교해 보면 별거 차이 없거든요. 니네가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나 오래 살 거거든요. 내가 니들 관을 짊어질 겁니다. 긴장들 하세요. 근데 별거 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선생님보다 뭐 한 2, 30년 더 좀 죽음이 늦게 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벌써 인생의 반을 살았구나. 이 정도 내가 인생을 더 살면 나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뭐가 돼? 철학자가 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철학자야. 진짜로. 최고의 철학자들이세요, 다들. 이해되죠? 이들이 했던 고민들 당신네 부모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야, 지금은. 아마 선생님 연배 또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러실 거거든요. 알았죠? 나이 들면 다 철학자가 돼요. 근데 지금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실천규범윤리학은 지금 보니까 메타윤리학이 모든 윤리학 자체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 없는 학문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우리는 많은 윤리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도덕적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의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나의 도덕 원리 정립하는 건 지금 좀 뒷전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그 제시해 왔던 도덕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체적 문제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해결책만이라도 논해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의 도덕 원리를 찾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실천규범윤리학은 많은 도덕 원리, 도덕 법칙들을 뭐 합니까?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 개별적으로 다 적용해서 해결책들을 찾아요. 알았죠? 그래서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응용윤리학이라는 말로도 쓰게 됩니다. 알았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실천규범윤리학에 속하는 게 어떤 게 있냐? 말 그대로 개별적 도덕 문제 상황에서 고민하는 윤리학이니까요. 개별적 도덕 문제 상황들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들이 다 실천규범윤리학이에요. 생명윤리.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유전자 조작 관련된 거, 또 낙태와 관련된 얘기, 또 배아복제와 관련된 윤리적 고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각각의 고민들의 이 많은 그 도덕 원리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해결책들을 찾아보죠. 되십니까? 또 환경윤리. 지금 인류는 어떤 환경의 위협에 놓여 있죠. 무분별한 환경의 이용 때문에 결국 공멸의 위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인류 공멸의 위기. 알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을 인간과 대등한 어떤 개체로서 바라봐 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해돼요? 최근에 이런 고민에서 뭐가 많이 나와? 채식주의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개체로서 인간만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동물도 하나의 인간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존엄한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베지테리언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환경윤리적 고민들. 됐습니까? 또 정보사회윤리. 다시 뭐라고? 정보사회윤리. 정보사회로 오게 되면서 맞닥뜨리는 윤리적 문제들도 꽤 많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 들어본 적 있나? 사이버상의 괴롭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 개인정보 유출? 되죠? 또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의 논쟁? 이런 것도 있어요. 정보는 개인의 소유물로 보아야 할까요? 정보는 그냥 우리 모든 인류의 공유 자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 생각해보고 갑시다.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사유물로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창작물이고 개인의 발명이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기술을 발명하고 어떤 뭐 저작을 해내고 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온전히 그 개인의 것으로 남은 함부로 도용하거나 기술을 쓰면 안 되는 어떤 개인의 사유물로 할 수 있는 건가? 안 돼요? 왜요? 개인이 만들어 애써 만든 창작물이잖아요. 그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특허권도 인정해주고? 왜 갑자기 또 인정하고 그래? 야, 잘 생각해보면 개인의 온전한 창작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떤 소설이나 어떤 뭐 음악이나 이런 거를 누가 창작했다고 치자. 그게 온전히 개인의 것이야? 그 사람은 저기 오선지에 그 콩나물 대가리 악보 안 썼냐? 그거 창작한 사람 거 도용한 거 아니야 걔도?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한강 작가 개인의 창작물이야. 그 소년이 온다? 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쓴 거 아니야? 도용한 거네 그 양반도. 인류의 모든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개인의 창작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창작이든 어떤 저작물이든 어떤 뭐 발명이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공유자원일 뿐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공유론자들이거든요. 들어보니까 또 일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지고 논술로 대학을 가겠대. 참도 논술을 허겄다. 이해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여기서 하게 될게 재밌겠지, 그지? 재밌음을 강요했나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정보사회윤리, 또 평화윤리. 다시 뭐라고? 평화와 윤리. 지금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서 영구적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영구적 세계 평화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제연합이 온전히 세계 정부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영구적인 세계평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실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알았죠? 국제 원조를 어떤 수준으로 원조를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원조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런 수많은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의무론적 입장, 공리주의, 덕윤리적 입장 여러 도덕 원리들을 적용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실천규범윤리학이다. 알아듣겠지? 그리고 옆에다 하나 써줄게. 실천규범윤리학은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 학제적 성격을 띈다. 다시 뭐라고? 학제적 성격을 띈다.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학제적 성격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모두 제자거든.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다. 다시 뭐라고요? 자, 봐봐. 낙태는 허용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고민할 거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돼?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 왜요? 낙태가 뭐죠? 낙태가 뭐야? 그럼 아기는 뭐죠? 수정란이 아기인가요? 그러면 수정란이 세포 분열에서 한 4개, 8개 정도 이렇게 분열된 상태가 배아입니다. 배아 상태도 악인가요? 이거 지우는 것도 낙태에 해당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악이고 언제 아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려면 낙태는 어느 단계의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대한 논쟁인 건지를 규정을 먼저 짓는 게 필요해요. 그럼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수정란이 시간이 지나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되고요. 8주 정도 되면 각 분야 그 부분별로 머리가 되라, 심장이 되라 이렇게 세포가 나뉘거든요. 그 상태가 배아예요. 요게 한 8주, 10주, 10주, 12주 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형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태아로 봐요. 그래서 낙태 문제는 요거를 이 낙태, 이 형체까지 만들어진 이거를 죽이는 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요. 배아하고 관련된 문제는 말 그대로 전 단계. 배아 단계에서 이 세포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아 복제, 배아 줄기세포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겠지? 여기에 대한 또 논쟁이 있겠죠.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에서의 고민들을 하는 게 실천윤리학, 여기 있는 요 응용윤리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현실에서의 구체적 해결책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우리의 법상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기술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알겠죠? 역사적인 어떤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학문적 도움이 필요해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니까. 여기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거야. 그냥 구체적이고 관념적인 원리를 세우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아. 알아듣겠죠?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해결책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행법상 낙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몇 개국이 되고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생기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의학적 도움도 필요하고 말이지.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천규범윤리학은 학제적 성격,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지요? 좋습니다. 자, 어깨 한번 펴고. 아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입니다. 사실 기술윤리학은 윤리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메타윤리학도 그래요. 기술윤리학은 뭐냐면 도덕적인 관습이나 도덕적 현상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술해내는 학문이에요. 그냥 쉽게 풀면 이거 정보 수집하기야. 다시 뭐라고요?
정보 수집학이야. 우리가 윤리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몇 개국이나 이 간통죄를 허용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 몇 개국이나 배아복제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을까? 이런 거 따져봐야죠. 돼요, 안 돼요? 지금 간통죄가 죄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일 것 같아요? 원래 2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5년에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한 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되죠? 되죠? 그러면 배아복제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배아복제. 배아 단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복제해도 된다라고 허용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알기로는 호주가 허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알겠죠? 유럽에 몇 개국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 서너 개국밖에 안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아복제의 대가였던 황우석 박사가 그쪽으로 가서 연구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다가 많은 제재를 받았었고 법적 소송까지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학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 간통에 대해서 범죄 시화해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 법상 범죄로 규정을 했던 것일까? 역사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잘 따지고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관계를 분석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국이나 그럴까? 언제 이 간통죄 규정이 들어왔을까? 이해되죠? 지금 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몇 개국 이렇게 답이 떨어지는 얘기들을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윤리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민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말뜻 이해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현상이나 도덕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진다.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지? 어떻게 분석하면 쉬울 것 같아? GDP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범죄율 비교해 보면 되죠.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이거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선진국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요. 1인당 GDP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윤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을 밝혀내겠다는, 옳고 그름을 분석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존재하냐. 이해돼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범죄율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존재하냐, 그 현상을 분석하겠다는 거거든, 사실관계를. 말뜻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 메타윤리학하고 기술윤리학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둘 다 가치 중립적 학문이야. 다시 뭐라고?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가치가 뭐라고? 옳고 그름, 선, 악의 기준 이런 것들이 가치 아니야. 그런 걸 따지는 게 가치 아니야.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옳고 그름? 난 그건 고민 안 해. 난 중립. 옳고 그름은 안 따져 중립. 알겠지? 이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 없어. 몇 개국이냐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냐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게 범죄 시화됐냐고. 그거를 그냥 사실적으로 밝히는 거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립이야 거기에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 명제가 참이냐고 거짓이냐고. 이 단어 뜻을 우리가 공유하는 단어 뜻 정의가 존재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전부 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규범윤리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맨날 뭐라 그럴까? 야, 니네가 윤리학이 맞아? 아니, 윤리학은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고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윤리학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옳고 그름에 자체에 관심이 없는 니들이 뭔 윤리학이야. 넌 언어학해, 언어학 새끼야, 언어학. 알겠죠? 넌 정보 수집학이 정보 수집학. 니네가 무슨 윤리학이란 말을 왜 붙여, 니네가? 맨날 비판해, 얘네들은 여기를. 뭔 소린지 이해됩니까?
알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